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20년 3월 10일입니다. 오늘 비가 오고,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어, 충북대 범죄사회학 강의 준비를 했죠. 구로 콜센터가 제가 그 편파TV 아시는 분 아시죠? 편파TV 편파TV에 녹화하는 데가 구로역 근처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500m 떨어졌지만은 한 달 전인가 거기를 이제 근처를 지나간 적은 있어요. 한 달 전은 아니죠. 한 3주 됐나? 아마 그, 뭐죠?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크게 이렇게 그 프랭카드 이렇게 있어갖고 윤건영 그 사람 거기 있어갖고 저기 뭐 하나보다 했는데 거기에 무슨 보험회사 콜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라는 걸 금방 알아챘죠. 사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보면은 사실은 바이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바이러스 자체의 문제는 실제 한 20, 30 정도?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허점들과 결합해서 결국은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은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실제로는 치사율도 낮고 전파력은 높지만은 그것이 여러 번 변종이 되고 세대가 바뀌면서 강력해지게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와 연관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사교 집단이 존재하는 거고 그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뭐 집단 합숙을 통해서 바이러스 걸리건 말건 공동체가 붕괴가 되든 말건 그런 식으로 어떤 종교 활동을 가장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돈을 착취해 왔다고 하는 결국은 우리 사회가 공동체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 버려뒀던 아니면은 일부러 버려뒀진 않다 하더라도 관심을 못 가졌던 그런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코로나19는 폭발적으로 확 전파됐다는 것.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즉 사실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그냥 그 미천한 바이러스, 요만한 바이러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안전의 취약함, 가장 취약함은 종교, 즉 사이비 종교의 문제를 우리는 거의 무관심하고 무방비하게 내버려뒀고 거기에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노인들, 마음 약한 노인들 그리고 불행하고 불쌍한 젊은이들을 사이비 종교 집단이 세뇌시켜서 결국은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건 것에 해왔던 걸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것 결국은 그를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결국은 이런 엄청난 후과를 안고 있는 거죠. 사실 세상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세상 거저나온 것도 없고 공짜로 얻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없는 건 전혀 없습니다. 뭔가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을 제대로 다스렸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됐겠습니까? 어쨌든 그건 그렇다 쳐도 이제 그러면 구로 콜센터의 문제는 뭐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콜센터 들어가서 이 보험 관련된 거에 어떤 형태든 뭐
그 120 콜센터든 여러 가지 콜센터에서 감정 노동하는 사람들의 노동 환경이 얼마나 개판이고 엉망이고 분명히 이것을 이 인간다운 노동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돈 문제 그리고 어떤 사회의 무관심 때문에 사실은 돈 문제가 아니죠. 사회 무관심 때문이죠. 그리고 사회 무관심 때문에 하청과 재하청과 재재하청 때문에 결국은 아주 좁은 공간에서 한 층에 120 명이 일한다네요. 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50명 넘게 일합니다. 제가 그 건물을 봤는데 층수가 한 10 몇 층 되는 거 10층 아래쪽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 4-5 개 층을 쓰는 것 같아요. 한 4-5 개 층을 쓰는데 그 한 층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주로 여성들이 칸막이도 없이 그냥 이런 패널 조금 해 갖고 요 조그만 책상, 제가 앉은 정도 요만큼의 책상에서 거기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집단 감염은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였죠. 그리고 전문가들도 "저런 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사회 안전에 대한 등한시, 즉 사회적인 형태의 노동, 좀 참혹한 노동 현실, 그리고 아주 그 불행하고 위험한 노동 현실에 대해서 외면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후과가 여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세상에 원인이 없는 건 없고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바이러스 사태가 앞으로도 인제 또 이런 게 더 발생을 하겠죠. 그런 걸 비연에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이비 종교 집단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이런 아주 엉망이고 엉성한, 그리고 이제 이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를 통해서 절대 하청, 재하청 되지 않도록 건강한 노동 환경이 되게 했다고 하면 지금 이게 이 구로코스다 같은 꼴이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감기 걸린 것처럼 했는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처음에 거기를 전파시킨 사람은 분명히 그 결근을 하게 되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그냥 약만 먹고 조용히 나왔어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만 비난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약점들이 결국은 코로나19라는 것이 파고들었다고 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면 안 됩니다. 소위는 잃어서도 외양간은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이비 종교에 대한 감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어떤 비인간적인 아주 밀집된 상태에서의 이런 어떤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아 하여튼 좀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구로콜 센터가 구로콜 센터에서 끝나는 거 아니겠죠. 생각해 보세요. 거기 한 층에 그 사람이 거기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뭐 얘기하고 그러면 이 비말을 통해서 퍼졌더만 지금 뭐 70 몇 명이 감염됐다고 하는데, 거기서 감염됐고 그들의 감염에 의해서 그들의 가족이 감염됐고 그들의 가족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감염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그러니까 구로코 센터를 출퇴근하는데 서울, 경기, 뭐 저기 서울 노원부터 인천 어디까지 다 지금 서울에 있는 자치구 열 몇 개가 지금 난리도 아니고 지금 밝혀진 것만 인천, 경기 다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것은 이제는 뭐 지금 이것은 뭐 누구 잘못을 따질 것도 없이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이런 아주 밀집적으로 존재하는 콜센터 같은 형태의 노동 형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노동부, 당연히 근로감독관이 해야 되죠. 노동부 같은 데라든가 이런 중소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부죠.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는 지자체 같은 데서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너무 늦었죠. 늦었지만은
지금을 찾아내야죠. 지금 만약에 구로가 뚫려서 구로 콜센터 하나 뚫렸는데 나중에 내일이라도 다른 어떤 뭐 저기 다른 서울이나 경기에 이런 비슷한 데 뚫렸으면은 이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대구는 지금 그나마 사회비정규 집단의 명단 확인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좀 많이 미흡하지만은 서울에 이 단계가 뚫리면은 이거는 뭐 팬데믹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탈리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시적 이동 정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은 감내해야죠. 왜? 그거는 사람 죽는 것보다 그걸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지금 이 뭐 마스크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지금 마스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참 웃긴 건 그런 거예요. 마스크 좋아요. 근데 마스크에 신경 쓸 행정력으로 지금 사실은 이런 집단적으로 노동하는 데서 퍼질 수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지금 감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고 아쉬운 거예요. 그나마 인제 뭐 좀 뭔가를 좀 어 CDC라든가 이런 데서 방역본부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참 많이 좀 거기다가 제발 이게 뭐 "우리나라가 최고다." 아니면 뭐 "우리나라가 인제 곧 종식인다." 그따위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괜히 이 사람들 설레게 해 갖고 긴장감 늦추게 되면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경기도에서 그 바이러스 치료 관련된 부분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근데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치료제가 없다는 건 사실 되게 이상하시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어야 된다. 왜 국가 바이러스 연구소가 없어 갖고 이 지랄을 하는 거냐.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얘기한 거 치료제 개발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항체가 형성됐는지를 보는 뭐 치료제 뭐 이런 거 뭐 단백질 뭐 하고 기존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에이즈 치료제나 말라리아 치료제 같은 것으로 해서 대체 약물을 찾고 있다. 막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애초에 국가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평소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바이러스 연구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메르스나 사스 단계에서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넋 놓고 있다가 그때 평시에 했어야 될 연구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하죠. 그러니까 보건당의 방역 당국 같은 데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때 미리미리 그 부분을 준비해 뒀으면 사전 연구를 해 놨으면은 그 사전 연구된 포맷에 맞춰 갖고 지금 유행하는 것에 딱 결합해서 치료제 개발. 그거면 실제로 그 소요되는 시간이 실제로는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뭐 경기도가 지금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항체나 항원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실제로는 기초 연구만 돼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선제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안타깝다는 겁니다. 왜? 연구를 안 해 놓고 모르니까 함부로 약을 쓸 수가 없잖아요, 임상도 안 돼 있는데. 근데 미리 연구가 돼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제발 뭔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메르스나 사스 사태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참 그래서 사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도 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이 현대 국가에서의 안전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자연과학적인 것만 존재하는 거, 완전히 범죄적인 것만 존재하는 거,
완전히 어떤 특정한 어떤 부분만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모두 다 결합돼 나타납니다. 지금 이것도 종교 문제와 바이러스 문제가 합쳤죠. 노동 문제와 바이러스가 먼저 합쳤죠. 거기다가 주거 문제. 주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집단 주거 시설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하철 9호선 어떻게 할 겁니까? 지하철 9호선 그 콩나물 같은 서울에 그러면 다 싹 작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흔히 말하는 지하철 9호선 타는 인원이 거의 30% 이상 빠진 것도 다 그런 거죠. 사회 안전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게 없고 다 결합되어 있는 거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안전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반드시 국가바이러스연구소는 반드시 최대 규모로 돈을 몇천억을 쏟아붓더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몇천억 쏟아붓는 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수십조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죠. 최소한 수십조입니다. 근데 그 몇천억 평상시에 열심히 투여했다고 하면 지금 이 걱정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미련한 사람들인 거죠. 어쨌든 옛날에 제가 바이러스 서울대병원에 다니면서 바이러스학 공부하고 면역학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때 20 몇 년 전 배웠던 것들이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요. 엘라이자 같은 거라든가 효소 반응 이런 것도 하여튼 그래도 대구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진정된다는 표현은 아닌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큰 줄기는 잡았는데 밑에 옆에서 빠져나가는 물줄기를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큰 줄기를 잡았다고 넋놓고 있으면 그 작은 줄기가 본류가 돼서 댐이 터지는 상황,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 구로 콜센터 상황은 실제로 뭔가 작은 폭탄이 하나 터졌는데 그 폭탄이 거기서 끝날 건지 아니면은 더 큰 핵폭탄이 될지를 아직 고구마 줄기를 찾아가는 단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긴장 늦추지 마시고 최소한 3월은 넘어가야 됩니다. 뭘 해도 방역 공부에서 뭐라 그러고 정치인들이 뭐라고 지랄해도 3월은 넘어가야, 아무리 못해 3월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잘 될 경우 구로에서 폭탄이 더 터지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한정 없는 거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아예 마스크 사재기 문제가 아니죠. 이제는 앞으로는 방독면 같은 형태의 호흡 보조 기구를 인간이 쓰고 다니며 생활해야 되는 정도로 인간의 생활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생활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 그거는 그때가 생각하고 어쨌든 생각을 두고 어쩔 수 없죠. 그 부분은 일단은 지금의 어떤 방역 시스템 저를 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더불어 이제 지금 문제되는 게 신천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걸 검사를 받지 않았던 천 몇백 명, 즉 말하자면은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천 몇백 명에 대한 검사,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요양병원에서 불쌍한 어르신들, 이제 면역력도 없고 상태니까 걸리면 바로 돌아가시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 그래서 사이비 종교의 문제, 그리고 흔히 말 멀시 머더라고 하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멀시 머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해야 된다. 사이비 종교의 문제는 다시 또 말씀드릴 것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소식 좀 말씀드리는 거, 조금 이제 열받는 소식이 하나 더 있어 갖고요.
검찰이 참 양아치도 대한민국 검찰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참 좀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에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 성폭행 고소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아예 뭐 불기소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뭐 흔히 말하는 이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무혐의예요, 무혐의.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해 6월 어쨌든 이게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2008년 3월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중천의 별장에서 강간을 당했다. 아주 심각한 형태의 강간을 당했다라는 고소에 의해서 사실은 뭐 2013년도에 무혐의 처분됐다가 또 다시 또 됐다가 지금 뭐 몇 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부분을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이 진짜 국가적인 재난 위난 상황에 검찰이라는 것들은 이 양아치 짓을, 그러니까 조용히 자기들 치부를 조용히 덮고 쓱 넘어가요. 글쎄요,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까지 쪽팔리고 부끄러운 짓을 해야 됩니까? 참, 뭐 욕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검사를 수사하는 특별 기구를 만든 이유도 그건 거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를 그렇게 모르나? 참. 음. 우리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검찰 양반들. 예?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제발.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검찰 고위층 모 씨의 장모와 연결된 그런 어떤 탐사 보도가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사실 검사와 관련된 검사의 가족, 그리고 검사가 뒤를 봐주는 뭐 검사와 관련된 그런 사건은 유독 우리나라의 그 막강한 검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게 뭔가 이상하게 뭔가 찝찝해. 당연히 같은 조건이라면 수사해서 기소했을 것도 안 하고, 기소해도 좀 애매하게 하고, 수사를 또 이상하게 하고, 무혐의 처리하고 불기소 처분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이 건이 스트레이트의 보도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두 그게 그 고위층에 있는 그 모 씨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도 이제 이제 내년이면 끝나죠. 그러면 다음 검찰총장이 나올 것이고, 또 어찌됐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다 문제제기가 생길 것이고, 분명히 수사가 진행될 텐데, 글쎄요, 그거는 뭐 대한민국 검사들. 근데 이제 문제가 그거죠. 지금 넘어가는 건 오늘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하는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당원 투표, 권리당원 투표 뭐 이렇게 뭐 한다고 하는데, 크게는 인제 더불어민주당에 지입을 하고 하는 뭐 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명분과 명분상으로는 사실은 사실 뭐 쪽팔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위성정당, 누가 뭐래도 위성정당 맞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명분은 당연히 아니고 실리적으로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지역구에서 밀린다. 그러니까 중도표를 못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민주당의 서른, 뭐 김혜영 같은, 조홍천 같은 흔히 말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 저는 뭐 그게 전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명분은 당연히 그런 거고,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지역구에서 이게 조금 중도층한테 실망을 주는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다른 뭐 송영길이라든가 다른 소위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맞다. 그건 맞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 뜨고 도둑질 당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욕은 먹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 거기까지는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 친문 쪽이라든가 주류 쪽은 이제 비례연합정당이든 뭐라고 부르든 그런 쪽으로 참여하는 것 쪽으로 가닥이 이제 생각을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제 뭐 어쨌든 전당원 투표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 사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말한 것이 있으니까 답을 해야죠. 지금 그 참여 부분에서도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뉴스공장 총수는 분산 효과는 미미하다. 그리고 분산 효과 자체는 미미하고 사실은 무시할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 김어준 총수의 얘기입니다. 제가 말했던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보통 30, 20, 30, 20, 5 같은 분산 효과로 충분히 소위 말하는 자유한국당의 꼼수를 어느 정도까지는 제어할 수 있다. 분산 효과. 그러니까 소수 정당의 표를 물어주는. 근데 김원지 총수는 그 분산 효과보다는 몰아갖고 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쪽이 그렇게 주장한 건 아닌데 그런 쪽으로 이제 뉘앙스를 풍기는 거고, 유시민 이사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김원지 총수 같은 경우 그런 거죠. 어쨌든 요거 먹는다. 그러니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 맞다. 그게 이제 그래서 그게 뭐 시민을 위하여든 어디든. 근데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도 그게 비례 전문당은 맞다. 그래, 그건 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몰빵을 할 필요가 있느냐? 즉 말하자면은 병행하자. 민주당도 비례 후보 내고 그 대신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병립형 아니 저기 연동제를 살려갖고 소수당에도 표를 많이 주자. 그래야지 그런 과정에서 지역구에서도 양보를 얻어낸다. 이런 식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얘기 속에서는 일정 정도 제가 얘기한, 사실은 저는 유시민 이사장의 의견과 비슷합니다. 즉 어차피 몰빵할 수는 없고, 몰빵을 한다 하더라도 명분상 밀리면은 명분도 조금 챙기고, 그리고 또 지역구에서 양보를 얻어낼 수 있으려고 하면은 본인도 내고 더불어민주당도 내고, 그러니까 뭐 비례를 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례를 냈는데 위성정당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고 대신 선거 전략으로서 알게 모르게 소수정당을 많이 찍어달라. 그러니까 같이 손잡고 선거에 가는 사람들 중에 셋이 가면은 너는 민주당, 너는 어디, 너는 이렇게 나눠서 찍자. 그 말하는
골고루 분산해서 하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분산 효과가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이 주장하는 바가 제 주장인데 제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제가 저작권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15%만 가지고 나머지 소위 말하는 한 25 정도를 소수 정당, 뭐 미래당, 녹색당, 뭐 정의당, 뭐 정의당이 싫으면은 미래당, 녹색당에 좀 더 많이 주든가, 아니면 그 외에 뭐 열린민주당이라고 정봉주당도 있으니까 거기다 주든가, 요렇게 해도 분산 효과로 해도 충분히 된다. 근데 김어준 총수가 하는 것처럼 완전히 뭐 이제 역전해 갖고 소위 말하는 이 비례민주당 계열이 30석이나 47석, 30석 중에 뭐 80% 이상을 갖는 그런 건 아닐 것이다. 대신 제가 말하거나 유시민 이사장이 말하는 분산 효과는 대충 한 12대 18 아니면 한 14대 16 정도? 그러니까 한 4대 6 정도만 가져와도 된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김원준 총수가 얘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쪽에 몰빵하는 쪽에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거에 대한 분산 효과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제 분산 효과에 대한 답을 드린 거죠. 제가 말한 분산 효과는 그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 혹은 이 비례로 투표를 할 게 40% 정도라고 보고, 좀 많으면 40한 1, 2까지도 보고, 왜냐면 지금 지지율이 한 41, 2 정도 되니까 풀로 40한 2 정도로 생각하면은 그거를 민주당도 비례를 좀 내고, 소수지만 내고 전략적으로 소수당한테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그러면은 나머지 한 10, 한 5 정도는 민주당이 비례로 먹고, 나머지 한 20 정도나 20 한 5 정도에서 소수당 그 중에 한 5%는 뭐 정의당한테 갈 거고, 아무리 그래도 나머지 녹색당이라든가 미래당 같은 경우, 혹은 또 민생당도 뭐 같이 한다면 같이 하는 거고, 정봉주당 같은 경우 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이런 거죠. 민주당 한 15, 좀 많으면 20, 15, 20 정도 하고, 정의당이 원래 한 뭐 10 한 1, 2, 3이면 5회면 한 17 정도, 17% 정도 하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미래당, 녹색당에 한 5 정도씩 나눠주는, 그리고 나머지 정봉주당 같은 경우 한 10% 가지면은,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선에서 조금 더 노력하게 되면은 자유한국당 계열의 위성정당에는 한 10석, 그리고 그 안철수의 국민의당 정도가 한 2-3석? 그럼 전체적으로 한, 그런 면에서 제가 전체 미래 말하자면 비례 국회의원 47석에서 대체적으로 한 17대 아니 20대 27 정도, 뭐 아니면은 10 한 7, 8대 20 정도, 18, 17, 8대 한 뭐 30 정도, 뭐 아니 20 한 9 정도, 그래서 한 4대 6 정도만 해도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구에서 이제 선전을 하면은 된다. 제 주장은 그거였습니다. 어차피 명분과 실리를 한쪽만 다 가질 수 없다. 그러면 명분도 일부, 실리도 일부, 그러면서 성공하는 그 전략이 맞지 않느냐.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물어보시길래 분산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걸 물어보시길래, 어쨌든 왜냐, 여기서 이 전제가 되는 그거죠. 지금 어쨌든 정의당이나 아니면 다른 당에서 지역구에서 후보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선거 막판으로 가면은 선거 이제 지지율이 막 좀 몇 퍼센트 차이 안 나서 막 그 당락이 결정될 정도 하면 그때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양보해라." 이럴 수 있는 형태 아닙니까? 그런 명분이라도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런 명분 하에서라고 하면 여러 그 이 시민들, 유권자들이 강력히 요구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추동력이 생기는 그런 형태를 저나 유시민 사장도 아마 그거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자, 마지막으로 음 경기도 특사경이 조금 독특한 걸 하는 것 같아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인데 여기서 인제 그 디지털 포렌식 그 자격을 획득했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디지털 포렌식은 누가 뭐라 해도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부서가 최고입니다. 예 거기서 인제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전수받고 아니면 거기에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근데 글쎄요. 실제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실제로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 어떤 이런 부분은 FBI식으로 어떤 포렌식을 하는 전문적인 형태의 연구기관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증거 분석 기관은 수사기관과 별도 검찰 외부 즉 말하자면 국가과학수사위원회 산하에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서 각 그 이제 특사경이든 어디든 이런 데를 인증해 주는 방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좀 더 선제적으로 경기도 특사경이 가는 것 같아요. 그건 전 경기지사 이재명 지사가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지사는 감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추진력도 있어요. 근데 인제 서울시장은 박원순 의원이 쪼금 따라가는 좀 거고 그래도 좀 많이 따라가지만은 지방자치의 어떤 모델에서 경기지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많이 기록에 남겨서 나중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모델링을 좀 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 오고 인제 쪼끔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이런 때 감기 걸리면 또 병원 호흡기 그 국민안심병원 가면 또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요 한 3-4 월은 병 안 걸리기, 운동 열심히 하기, 아주 뭐 격한 운동 말고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